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회고록 3개와 더불어 2권 제1부 항일혁명. 회고록 2권의 앞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다음과 같은 친필 명제가 있습니다. 민족의 운명은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귀중히 여기는 모든 애국 역량의 단합과 거적적인 투쟁에 의해서만 구원될 수 있다. 김일성. 제4장 새로운 진로를 탐색하던 나날에 1. 손정도 목사. 나는 만주의 정세가 매우 험악한 때에 감옥에서 석방되었다. 반일 독소회 사건으로 온 도시가 발칵 뒤집히던 1929년의 가을처럼 길림의 거리에는 계엄 상태를 방불케 하는 긴장된 분위기가 떠돌고 있었다. 도로 교차점들과 관청 건물의 주변에서는 독군서의 헌병들이 통행인들을 세워놓고 검문 검색을 하고 있었다. 총대를 들고 이 골목 저 골목에서 가택수색을 하는 군경들도 보였다. 리립삼의 좌경 노선 때문에 온 만주 땅이 진통을 겪고 있던 시기여서 공기가 이만저만 살벌하지 않았다. 그때 만주 지방에서는 5.30 폭동이 한창 벌어지고 있었다. 우리나라 역사가들 속에서 5.30 폭동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이 투쟁을 중국 사람들은 적색 5월 투쟁이라고 한다. 우리가 이 투쟁을 5.30 폭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상해에서의 5.30 참살 5돌세 즈음하여 벌어진 투쟁이고 또 5월 30일에 그 투쟁이 절정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당시 중국 공산당의 지도권을 잡고 있던 리립삼은 1925년 5월에 있은 상해 시민들의 영적 투쟁을 기념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노동자, 학생, 시민 3파가 파업을 일으키는 동시에 폭동 형식의 투쟁을 전개하여 소비에트 유격대를 창설할 것을 전당에 지시하였다. 이 노선이 내려오자 만주 성이 산하의 혁명 조직들은 리립삼이 제창한 한 개 성 또는 수개 성의 우선적 승리라는 구호를 들고 군종을 동원하여 도처에서 돌격식 집회를 소집하고 폭동을 일으켰다. 동만의 거리와 농촌들에는 폭동을 선동하는 삐러와 경문들이 나붙었다. 5.30 폭동의 시작과 함께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적들의 공세는 전례 없이 강화되었다. 그 파동이 벌써 길림에까지 미쳐오고 있었다. 감옥을 나와 내가 맨 처음으로 찾아간 것은 우마항에 있는 손정도 목사의 집이었다. 7달 동안 꾸준히 옥바라지를 해온 손정도 일가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라도 하고 떠나는 것이 도리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손정도 목사는 자기 자식이 감옥에 있다가 나온 것처럼 기뻐하면서 나를 맞아주었다. 군벌이 자네를 일본 놈들에게 넘겨줄까봐 우리는 은근히 마음을 조이었네. 형을 지지 않고 무사히 풀려나왔으니 천만다행일세. 목사님께서 후원을 잘해주신 덕에 저는 감옥 생활을 한결 헐하게 했습니다. 저 때문에 옥리들에게 돈도 많이 찔러주셨다는데 그 신세를 무엇으로 갚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은혜를 일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목사는 그때 중국 관내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손정도 목사에게 무슨 까닭으로 갑자기 길림에서 떠날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고 물었다. 손 목사는 한숨을 쉬고 나서 서글프게 웃었다. 장작상까지 맥을 추지 못하니 이제는 이 길림 바닥에서 우리를 비호하고 후원해줄 힘도 바랄 수 없게 되었네. 장작상이 조선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일본 군대가 쳐들어와도 야단이야. 삼부가 통합되면 독립운동도 날개 달린 역마가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역마는커녕 집안 싸움으로 평온한 날이 없으니 이 거장에 더 버티고 있을 생각도 나지 않네. 관내에는 그가 상해임시정부 의정원 부의장과 의장직을 역임할 때 가깝게 지내던 인사들도 있었고 흥사단 시절의 단우들도 있었다. 손정도가 관내로 들어가려고 결심한 것은 그런 사람들과 다시 연계를 가지고 독립운동에 더 적극적으로 투신해보려는 동기에서 출발하지 않았겠는가 하고 생각된다. 손정도 목사는 일제의 만주 침공이 시간 문제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성주는 장차 어떻게 할 작정인가 고 물었다.
저야 다른 길이 있습니까? 군대를 크게 조직해가지고 일제놈들과 결판을 내자고 합니다. 내가 이런 대답을 하자 선 목사는 놀라서 나를 쳐다보았다. 총으로 일본과 맞서보겠다는 건가? 그렇습니다. 그 길밖에야 다른 출로가 없지 않습니까? 일본이 세계 5대 강국의 하나라는 걸 명심하라고. 의병이나 독립군도 일본의 신식무장 앞에서는 맥을 못 추고 주저앉았네. 하지만 이왕지사 결심을 했으면 판을 크게 벌려보게. 나는 내가 길림에 발을 붙인 초기보다 별로 어수선하고 썰렁해 보이는 목사의 집안 풍경을 살펴보면서 서글픈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 전에는 이 집에서 죽음기 소리도 들리고 시국을 논하는 독립운동자들의 활기찬 목소리도 들렸다. 선 목사를 찾아오는 신자들의 경건한 모습도 볼 수 있었으며 소년의 연들이 부르는 바람아 불지 말아라는 구슬픈 노랫가락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목사의 주변에서 맴돌던 이 집의 단골 손님들은 모두 유화로, 흥경으로, 상해로, 베이징으로 종족을 감추고 황성예토와 박랑가를 애달프게 부르던 죽음기도 입을 다물어 버렸다. 손정도 목사 자신도 그 후 얼마 동안은 베이징에 가 있었다. 베이징은 상해 임시정부 초창기 목사와 뜻을 같이 하던 이름난 역사가이며 문장가인 단제 신채호가 활동하던 고장이었다. 그곳에는 신채호 외에도 손정도 선생의 동지들이 많았다. 목사가 베이징에 갔을 때는 단제가 동방연맹과의 사업을 위해 대만에 상륙하다가 체포되어 여순 감옥으로 끌려간 뒤였다. 신채호가 없는 베이징은 그지없이 고적하고 한산스러워 보였다. 목사와 단제는 그처럼 큰 우정으로 튼튼히 얽혀져 있었던 것이다. 신채호는 후대들에게 우리 민족의 유구한 애국 전통과 찬란한 문화를 소개하고 저국애를 고취할 일념 밑에 국사서술에 많은 시간과 정력을 바친 사람이다. 그는 민족의 계몽을 위하여 한동안 출판 활동에도 열정을 쏟아부었다. 해조신문은 그가 울라디보스토크에서 망명 생활을 할 때 찍어낸 인기 있는 신문이었다. 박서심이 해저신문에論문을 종종 써보낸 것도 그것을 주관하고 있던 신채호의 이름이 교포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인격과 문장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로선상으로 보면 신채호는 무력항쟁의 제창자였다. 그는 리승만의 외교론과 안창호의 준비론을 다같이 현실성 없는 위험한 노선이라고 보았으며 조선 민중이 한편이 되고 일본 강도가 한편이 되어 네가 망하지 않으면 내가 망하게 된 정황에서 우리 2천만 민중은 하나가 되어 폭력 파괴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일부 인사들이 리승만을 상해 임시정부 수반으로 내세웠을 때 신채호가 분격을 참지 못하고 그것을 정면으로 반대해 나선 것도 평소부터 리승만의 위임 통치론과 자치론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왔기 때문이었다. 리승만은 리완용보다 더 큰 역적이다. 리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리승만은 아직 나라를 찾기도 전에 팔아먹은 놈이다. 이것은 그가 임시정부를 조각하는 자리에서 폭탄같이 내던진 유명한 말이다. 그는 임시정부를 탈퇴한 후 발표한 조선혁명 선언에서도 리승만을 호되게 비판하였다. 손정도 목사는 이따금씩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신채호는 성미가 면돈날 같고 주장이 무쇠쪽 같은 사람이었다. 그가 리승만을 리완용보다 더 큰 역적이라고 탄핵할 때 나는 마음속으로 통쾌감을 금할 수 없었다. 신채호의 말은 민심을 대변한 것이었다. 단제의 심정이자 내 심정이었다. 그래서 나는 신채호와 함께 림정을 결별하였다. 라고 하였다. 이런 발언을 참고해보면 손 목사의 정견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는 자치론도 위임 통치론도 다같이 망상이라고 단정한 사람이었다. 안창호의 실력 양성론에 대해서는 반신반의 입장을 취하였으며 대중을 동원하여 거적적인 항쟁으로 나라의 독립을 일으켜야 한다는 우리의 전민 항쟁론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지지하였다. 이런 혁신적 입장은 그러하여금 리승만과 같은 사대주의자 야심가가 수반으로 군림하고 있는 상해 임시정부에서 각원으로 남아있을 필요를 더는 느끼지 않게 하였으며
결국은 림정과 결별하고 길림으로 활동 무대를 옮기는 용단을 내리게 하였던 것이다. 손 목사는 길림에 온 후 일본 경찰들이 제3세력이라고 규정한 혁신파 인물들과 연계를 가지고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는 새 세대의 청년들과도 잘 어울리었으며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성의를 다하여 후원해 주었다. 그가 교직을 차지하고 있는 대동문 밖의 예배당은 우리의 전용 집회 장소나 다름없었다. 나는 이 예배당에 자주 찾아가 풍금도 타고 연애선전대의 활동도 지도하였다. 손정도 목사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면 무엇이건 다 해결해주고 우리의 혁명활동을 중심으로부터 지지해 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를 친아버지처럼 따르고 존경하였다. 손정도 목사도 나를 친자식처럼 사랑해 주었다. 내가 감옥에서 고초를 겪고 있을 때 장작상에게 뇌물을 먹이면서 나를 석방시키기 위한 청원운동을 이끌고 나간 주동인물도 바로 손 목사였다. 손 목사는 나를 친구의 자식으로뿐 아니라 일가견을 가진 혁명가로 대해주었다. 그는 독립운동자들 속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어 해결을 보지 못하는 어려운 가정 문제까지도 내 앞에 서슴없이 털어놓고 조언을 요구하였다. 그 당시 손 목사는 맏딸 손진실과 윤치창과의 혼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길림의 독립운동자들은 누구나 그 혼사를 완강하게 반대하였다. 손 목사 자신도 딸이 배우자를 잘못 선택하였다고 못마땅해 하였다. 그는 딸이 윤치창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가문 망신을 시킨다고 생각하였다. 윤치창은 친일파이며 매판 자본가인 윤치호의 동생이었다. 목사가 딸을 설복하지 못해 속을 속이고 있을 때 독립군 보수파들이 윤치창에게서 자금을 뽑아내려고 한 주일 동안 그를 옥료하였다. 이 사람,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손정도 목사는 내 의향을 물었다. 나는 어른들의 혼사에 간참하는 것이 주제넘는 일 같아서 얼마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였다. 저희들끼리 눈이 맞아서 연애를 하는데 떼놓을 방도가 없지 않습니까? 본인들의 의향에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조언을 준 다음 독립군 보수파 인물들을 설복하여 윤치창을 놓아주도록 하였다. 손정도 목사는 베이징에 갔다가 그 다음 해인가 길림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것이 오인화, 고남과 같은 혁신계 인물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어느 정도의 진실성을 띠고 있는 판단인지는 알 수 없다. 여하간 목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길림에 머물러 있은 것을 보면 베이징 방면의 독립운동 상황도 낙관적이 못되었고 그의 건강 상태도 그닥 좋지 않았던 것 같다. 감옥에서 나와 손정도 목사를 만났을 때 그가 내 얼굴이 죽같다고 염려해 주었지만 나는 오히려 그의 얼굴에 배어있는 병색을 보고 걱정하였다. 그는 고질로 되고 있는 병이 도저 식사도 변변히 하지 못하였다. 나라가 망했는데 몸까지 병들고 보니 주야장탄일세.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도 나한테는 복을 내려주시지 않는구만. 그놈의 유배살이 덕을 단단히 보는 셈이지. 손정도 목사의 말이었다. 목사는 1912년에 만주에서 선교 활동을 벌이던 중 가츠라다로 암살 음모의 혐의로 체포되어 진도에서 2년 동안 유배살이를 한 적이 있었다. 아마 그때의 목사는 유배지에서 병을 얻은 것 같았다. 미신은 아니지만 이상하게도 군중이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병마도 쉽게 침범하였다. 나는 이듬해 봄에 명월구에서 손정도 목사가 병환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나에게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손 목사가 길림 동양병원에서 비명에 작고하였다고 하였다. 나는 처음에 그것을 낭설이라고 생각하였다. 나로서는 목사가 병으로 급사하였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반년 전에 만났을 때에도 침상에 눕지 않고 독립운동의 장래를 논하던 사람이 위궤양 때문에 촛불처럼 그렇게 쉽사리 꺼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것은 사실이었다. 지하 조직선을 통해 알아본 데 의하면 목사는 이번 첫날에 벌써 입으로 피를 토하고 그 자리에서 운용하였다는 것이었다.
당시의 교포사회에는 선목사의 죽음을 모살로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것을 모살로 보는 첫 번째 논거는 입원 직전의 선목사의 병세가 생명을 좌지우지할 만한 정도의 위험 개선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동양병원이 일본인들이 경영하는 병원이라는 것도 역시 다른 하나의 유력한 논거였다. 조선 사람들을 세균전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족속들이니 모살이 아니라 그보다 더 흉악한 음모도 꾸밀 수 있다는 것이 교포들의 공통된 견해였다. 가장 확실한 논거는 선정도 목사가 이름난 애국지사라는 데 있었다. 선 목사는 일본 경찰들이 한시도 감시를 늦추지 않고 있던 여시찰인이었다. 가츠라다로의 암살 혐의도 혐의지만 상해 임시정부 의정원 의장, 림정교통총장, 시사책진회 성원, 흥사단 단원, 노병의 리사라는 항일로 일관된 목사의 경력은 일본 경찰들로 하여금 그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일본인들이 선정도 목사를 얼마나 집요하게 주시해 왔는가 하는 것은 목사가 급사한 직후 길림 총영사가 자기네 외무대신에게 불령선인 선정도의 사망에 관한 건이라는 문건을 특별히 작성하여 발송한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해석, 바다의 돌. 해석이라는 선정도 목사의 허에 그의 특징이 그대로 다 반영되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는 표면에 잘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교직자의 간판을 가지고 한 생을 항일 성업에 고스란히 바쳐온 지저가 굳고 양심적인 독립운동자였다. 선 목사는 길림에 와서도 정의부의 혁신계 인물들과 함께 시대의 변천에 순응하는 독립운동의 방향 전환과 애국 역량의 탄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우리가 조선인 길림소년회와 조선인 육일학우회를 조직하던 그 무렵에는 만주 농민호조사 결성 발기인이 되어 그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선정도 목사는 동생 손경도, 동생의 명의로 앵목 견해 경박호 일대에 50평의 땅을 사서 농업공사도 경영하였다. 안창호가 제창한 리상천의 일각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경박호반은 안창호 선생이 한때 제일 눈독을 들이었던 리상향 건설의 후보지였다. 목사는 농업공사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였다. 손정도 목사의 장례는 봉천회관에서 기독교식으로 엄숙히 거행되었다. 합방 이전부터 수십 년의 풍상을 독립항쟁에 바쳐온 목사의 영전에는 일본 경찰의 방해로 인하여 40명 남짓한 조객들만 모였다고 한다. 생전에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 속에 에워싸여 애국의 혼으로 그들을 열심히 교화시키던 목사일진데 고인과의 작별은 너무나도 조용하고 쓸쓸한 것이었다. 국부가 죽어도 마음대로 울지 못하는 세상이었으니 경찰이 리피하는 식장에서 눈물인들 제대로 흘리며 통곡인들 제대로 하였겠는가. 나는 멀리 길림적 하늘을 향하여 눈물을 하염없이 뿌리며 간도 땅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선 목사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슬프게 울었다. 이 나라 아버지들의 영령을 지키고 원한을 씻기 위해 기어이 나라를 찾고야 말리라는 맹세를 굳게 다지었다. 나는 나라를 찾는 길이야말로 은인들의 신세를 갚는 길이고 그들의 불행을 덜어주는 길이며 인민의 손과 발에서 쇠고랑을 벗겨주는 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 후 나와 손정도 목사의 유가족들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다. 현세기가 다가가는 오늘까지도 가셔지지 않고 있는 분단의 비극은 우리를 철조망과 콘크리트 장벽과 파도 사나운 대양으로 사정없이 갈라놓고 있다. 나는 평양에, 손인실은 서울에, 손원태는 오마하, 미국, 오마하에. 우리는 반세기 이상이나 서로 안부조차 전하지 못하고 살아왔다. 그러나 나는 한 번도 손정도 목사와 그의 유가족들을 잊은 적이 없다. 그들에 대한 추억은 시간과 공간의 끊임없는 교차 속에서도 풍화되거나 덜머지지 않고 내 마음속에서 세월과 함께 연면이 이어져 왔다. 민족의 비극이 심화되고 우리를 갈라놓고 있는 장벽이 높아질수록
이 땅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이 나라를 위해 선녀를 뿌리던 은인들과 열사들에 대한 그리움은 더 절절하게 우리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역사는 그 그리움을 외면하지 않았다. 1991년 5월 미국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시에서 병리학 의사로 일하던 선정도 목사의 막내 아들 선원태가 우리 해외동포 용접부의 초청으로 부인 리유신, 부인과 함께 우리나라를 방문하였다. 성화강 모래터에서 소년회원들과 6.1 하구 회원들이 땅편과 바다편으로 갈라져서 군사놀이를 할 때 매번 내가 속한 편에 들겠다고 신경이질을 하던 10대의 연약한 소학생 선원태는 생일 88을 앞둔 백발노인이 되어 내 앞에 나타났다. 60풍상의 짓궂은 장난도 그의 백발 밑에 뚜렷이 새겨진 길림 시절의 흔적을 지워버릴 수 없었다. 주성님 하고 부르며 나를 올싸안는 선원태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오듯 흘러내리고 있었다. 수만 마디의 언어가 집약되어 있는 눈물, 참으로 많은 사연을 담고 있는 눈물이었다. 허구한 세월 그리움으로 가슴을 에이면서도 우리는 어찌하여 백발이 다 되어서야 만나게 되었는가? 무엇이 우리의 해후를 반세기 이상이나 끌어오게 하였던가? 60년이란 인간의 온군 한 생에 맞먹는 장구한 시간이다. 음속보다 더 빠른 속도를 가진 비행기들이 하늘을 싱싱 날고 있는 문명시대에 10대에 헤어졌던 사람들이 80이 다 되어 만난다면 우리를 노년기로 끊임없이 또 밀어온 그 시간의 누적은 너무나도 무정하고 공허한 것이 아닌가. 선 선생은 어떻게 되어 머리가 그렇게 세였습니까? 나는 지난날의 소년회원이 아니라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노학자를 대하는 공식적인 말투로 선원태에게 물었다. 선원태는 길림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약간 웅석기가 비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김주성님을 만나 뵙고 싶어 마음을 쓰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길림 시절에 김주성님을 형님처럼 따르고 주성님도 자기를 동생처럼 사랑해 왔는데 제발 선생이라는 호칭만은 쓰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면 옛날식으로 원태라고 합시다. 나는 웃으면서 말하였다. 서먹서먹하던 감정은 순간에 사라졌다. 우리는 흡사 길림 시절로 되돌아간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평양이 응접실이 아니라 길림의 옛 하숙집에서 선원태를 만나는 것 같은 생각까지 들었다. 길림 시절에는 나도 선목사네 집에 자주 찾아갔고 선원태도 내가 하숙하는 집에 뻔질나게 찾아왔다. 차광수처럼 목을 늘 한쪽 옆으로 기울이고 다니던 재소하고 과묵한 소년. 그러나 일단 입을 열기만 하면 기지가 번쩍이는 농과 유머화를 연발하여 상대방의 웃음을 자아내고 나던 제4성리학교 소학생 선원태. 그가 병리학 의사가 되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어느덧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는 백발노인이 되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었다. 새삼스럽게 머리를 잡아 휘두르는 격세지감. 길림에서 헤어진 것이 어제 같은데 그처럼 다감하던 소년 시절은 어디로 가고 우리는 이렇게 노인이 되어 그 시절을 옛말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선원태와 함께 길림에서 보낸 나날들을 끝없이 회상하였다. 소년회와 관련한 생활은 두말할 것도 없고 거리바닥에서 거울리개들의 주머니를 털어내던 개눈깔 사탕장사까지도 우리의 화제거리가 되었다. 길림의 사탕장사들은 참말 능청스럽기도 했지. 사탕이 먹고 싶으면 함재에서 하나를 꺼내어 입안에 슬쩍 집어넣고 실컷 굴리다가 그걸 도로 배 타서 팔곤 했으니까. 아이들은 사탕을 사 먹으면서도 그 사탕이 장사꾼의 입에 한 번씩 들어갔다가 나온 사탕이라는 걸 눈치채지 못했거든. 우리는 이런 회상 앞에서 만 가지 시름도 다 잊고 큰 소리로 웃곤 하였다. 선원태는 서방에서 떠도는 소문과 달리 주성님께서 버그나 정정하시다고 하면서 나의 손을 허물없이 끌어당기더니 한참 동안 내 손금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나는 그때 몹시 어리둥절했다. 명금이 이토록 좋으시니 필시 만년장수하시겠습니다. 대통령금까지 이렇게 뚜렷하니 나라의 수령으로 높은 존경을 받으시는 것이 옳시다.
선원태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나의 손금을 봐주는 사람도 난생 처음 보았고 사람의 손금 가운데 대통령금이 있다는 말도 처음으로 들었다. 선원태가 나의 손금을 봐주면서 명금이 길다고 한 것은 나의 장수를 축소하는 심정의 표현일 것이며 그가 대통령금이 뚜렷하다고 한 것은 우리의 사업에 대한 지지의 표시일 것이다. 선원태는 한나라의 수반과 회견한다는 공식적인 관념은 조금도 없이 나에게 이런 총까지 하였다. 주성님, 언제 나에게 짱주고주를 사주시겠습니까? 길림에 있을 때 주성님과 함께 들던 빙땅클로도 먹고 싶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다. 친형제간이 아니고서는 꺼내기 어려운 요구를 그가 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정말로 나를 친형처럼 대하고 있는 것이었다. 선원태에게 형이 없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불쑥 내 머리에 떠올랐다. 선원태의 형 선원일은 한때 남조선에서 국방부 장관까지 하다가 몇 해 전에 고인이 되었다. 내가 아무리 지성을 기울여 선원태를 대접한다고 하여도 선원일이 자기 동생을 보살펴준 그 사랑의 높이에까지는 도달할 수 없을 것이었다. 그러나 짱주고주나 빙땅굴루가 먹고 싶다는 그의 소원이야 왜 풀어주지 못하겠는가. 짱주고주란 콩국과 기름에 튀긴 꽈배기 비슷한 중국 음식이다. 나는 길림에 있을 때 선원태와 선인씨를 데리고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그들에게 짱주고주를 몇 번 사준 적이 있었다. 내가 짱주고주를 사줄 때마다 어린 두 남매는 그것을 여간 맛있게 먹지 않았다. 선종도 선생한테 진 신세를 생각하면 사실 있는 돈을 다 털어서라도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사 먹이고 싶은 것이 당시의 나의 심정이었다. 그러나 내 수중에 있는 돈은 학비도 변변이 될 수 없는 보잘것없는 것이었다. 나는 선원태가 짱주고주를 정말로 먹고 싶어 그런 청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짱주고주라는 한마디의 말로 우리들이 친형제나 친남매간처럼 가깝게 지내던 길림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였을 뿐이다. 짱주고주가 먹고 싶다면 다음번에 해주겠어. 선원태는 농삼아 그런 말을 했지만 나는 그에게 정말로 짱주고주를 해먹이고 싶은 생각이 났다. 다음번이 아니라 당장에 만들어주고 싶은 욕망을 느꼈다. 그가 나에게 언제 짱주고주를 사주시겠습니까? 하고 허물없는 말을 한 데서 나는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 이틀 후 우리 어리사들이 만든 짱주고주가 선원태 부부에게 전달되었다. 저반전에 그 음식을 받은 선원태는 김수성님 덕분에 어린 시절에 즐겨 먹던 짱주고주를 먹게 되었다고 하면서 눈물을 삼키었다고 한다. 인정은 시간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시간의 힘 앞에서는 모든 것이 퇴색하고 절약해버리지만 인정 하나만은 매장시켜버리지 못한다. 진실하게 맺어진 우정이나 사랑에는 로세라는 것도 있을 수 없고 변질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다. 행로의 차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두절되었던 우리의 우정은 60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을 뛰어넘어 이렇게 다시 이어졌다. 우리는 오래간만에 만나 길림 시절에 부르던 사양가도 합창하였다. 놀라운 일은 나도 가사를 잊어버리지 않았고 그도 가사를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었다. 선원태는 민족을 위해서 별로 해놓은 일이 없기 때문에 나를 볼 면목이 없다고 하였지만 그것은 겸손한 말이었다. 그는 베이징에서 대학을 다닐 때 학생회 감찰부장으로 학생운동에도 참가하였고 일화배척운동에도 뛰어든 애국청년이었다. 이것은 훗날 그를 나가사키 감옥으로 끌어가게 한 근거로 되었다. 한평생 정치와 담을 쌓고 살아온 그의 모습에는 길림 시절의 그 깨끗하고 순진한 품격이 그대로 살아있었다. 내가 아니면 너라는 생존 경쟁의 풍토 속에서 사람이 양심인으로서의 채무를 잃지 않고 청렴결백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선원태는 우리가 해놓은 모든 일에 대하여 진심으로 되는 공감을 표시하였으며 우리 조국을 아름답고 고상한 나라, 후손들을 위한 건설의 나라라고 격찬하였다. 나는 때늦게나마 선원태가 우리를 찾아와 길림 시절을 회고할 수 있게 된 데 대하여 다행으로 생각하였다. 조국애와 민족애, 인간애로 넘치는 선원태의 모습은 그대로 선정도의 모습이었고 선인실의 모습이었다.
그는 나를 만날 때마다 주성님, 부디 늙지 말고 장수하십시오 하고 말하곤 했다. 나의 건강을 중심으로 걱정해주는 그의 모습은 60년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보던 선정도 목사의 모습을 방불케 하였다. 그날 선 목사는 나를 바래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세가 삼엄한 것만큼 길림에는 더 잊지 말아주게. 이 고장 형세가 이만저만 흉흉하지 않아. 시국이니 많지 어디 가서나 신변을 주의해야 하네. 간도에 가더라도 당분간은 벽천에 숨어서 정량을 하는 게 좋겠네. 나는 나의 신변을 걱정해주는 다심한 인정에 고마움을 금치 못하였다. 선 목사의 조언이 얼마나 시기적절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은 9.18 사변 후에 만주정세가 웅변으로 증명해 주었다. 길림을 점령한 일본 군경들은 그때 나부터 찾았다. 그들은 길림 감옥의 명부를 뒤지면서 군벌들에게 김성주를 넘겨달라고 요구하였다. 선정도 목사를 비롯하여 고남, 오인화, 황백하와 같은 독립운동자들의 후원으로 감옥에서 제때 석방되지 않았더라면 나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붙잡혀 10년쯤 옥중 생활을 더하였을 것이다. 10년만 철창 속에 더 갇혀 있었더라면 무장투쟁을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내가 선 목사를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이다. 길림 시절에 나를 도와주고 나의 혁명활동을 중심으로 지지해준 사람들을 헤아리자면 실로 끝이 없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최만영, 어상헌, 김기풍, 리기팔, 최일과 같은 전 세대의 운동자들도 있었고 최중년, 신영근, 안신영, 현숙자, 리동화, 최봉, 한주빈, 류진동, 최진은, 김학석, 우석윤, 김원순, 리도경, 김창술, 최관실, 류수경과 같은 동년배의 선각자들도 있었으며 리동선, 리경은, 윤선호, 황기헌, 김병숙, 곽연봉, 전은심, 안병목, 윤옥채, 박정원, 곽기세, 정행정과 같은 애국소년들도 있었다. 나는 정세의 흐름으로 보아 길림에 더 머물러 있을 형편이 못 된다는 것을 직감하였다. 감옥 안에서도 어느 정도 예견했던 바였다. 선 목사는 자기 집에서 나를 보양시키지 못하고 떠나보내는 것을 매우 미안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목사의 권고를 고맙게 받아들인 나는 점심을 한 끼 대접받은 후 인차 신안tun으로 향하였다.